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안보와 관련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김민석 우주항공산업진흥협회 부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날 우주산업 하면은 인간의 상상 그리고 새로운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략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류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보면 우주 산업에 뭐라고 할까요? 전쟁이 붙었다고, 불이 붙었다고 할까요? 예, 불이 붙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가 지난 연말에 한 네. 그 우주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전 세계 우주 관련 주식들이 네. 주가가 엄청나게 막 들쑥날쑥 뭐 그 올라가고 정도로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저희가 뉴스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6, 5, 4, 3, 2, 1.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2단형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입니다. Espetacular! 발사와 함께 환호가 터져나온 순간 Opa, temos uma explosão na região do pad aqui. 하늘로 날아오르던 우주 발사체가 화염을 일으키며 추락해 지상에서 폭발합니다. 이륙 30초 만에 기체에 문제가 생긴 건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를 뭐 놓친 거 아니냐. 사실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발사에서 실패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빛 나노의 당초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궤도에 올려놓는 것. 성공할 경우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고객의 위성을 우주로 수송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 실패에 대해 실제 비행 데이터를 확보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재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아쉬워요. 네. 이제 막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과정 절차라고 보입니다. 당연하다. 예. 첫 번째 성공한 발사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스타쉽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9번 쏴서 네. 9번 다 실패하고 10번째 성공했거든요. 네. 예. 한빛 나노가 쐈는데 그 다음 날 일본의 그 작사 우리 그 미국의 카사 나사나 나사. 우리 그 우주항공청 비슷한 네. 작사에서 그 H3 로켓을 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네. 그것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말씀하신 작사 또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일본 특파원 할 때 다녀왔는데 근데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실패. 예. 이거를 통해서 또 뭔가를 또 얻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더 기술은 발전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본 한빛 나노 이 어떤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성능이 있습니까? 네. 한빛 나노는 그 하이브리드 2단계 로켓입니다. 2단 로켓이죠. 1단 로켓은 그 우리 양초, 네. 그 이제 파라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파라핀을 갖다가 연료로 쓰고 네. 그걸 좀 더 가속해서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산화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고 고체에서 그렇죠. 고체지만 이게 열이 네. 받으면 네. 그냥 액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초가. 네. 그래서 이걸 태워가지고 1단 로켓을 발사하고 네. 2단은 메탄으로 합니다. 메탄이요. 예, 하는데 그 파라핀 엔진은 그 김수종 대표, 이노스페이스를 창업한 김수종 대표가 대학원 시절 때부터 그 실험한 데이터를 20년 동안 축적해서 창업했는 거라 가지고 집념이네요. 아주 뭐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 가지고 나름 굉장히 노하우가 세계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김수종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로켓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이거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로켓, 그 스페이스X 같이 큰 네. 로켓도 있지만 그건 말하자면 기차 타고 대구 썼다가 뭐 부산하고 이런 네. 식으로 대도시 위주로 가는데 네. 중간에 작은 도시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급하면 총알 택시도 타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이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더 주고 이노스페이스 로켓을 쓴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틈이 굉장히 있고 이번에 아마 성공했으면은 실제로 상업 로켓으로는 한 네 번째 정도 민간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개선하고 또 네. 문제점을 찾아내다 보면은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하고요. 만약에 이 한빛 나노가 그 성공을 했으면 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하고 인도의 소형 위성 5개인가요? 예, 뭐 이런 거를 실어서 탑재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올라가면 어느 정상에서 이제 그 고도가 한 300km 300km. 맞죠? 예. 300km 정도 되는 데서 뿌리면은 이제 5개가 쫙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보통은 550km 정도로 올리는데 네. 이번에는 300km, 그보다 조금 낮은 데를 좀 낮고요. 넣기로 했거든요. 예. 300km에 올리면 더 빨리 돌겠죠, 아무래도 지구를. 그렇죠. 뭐 가까우니까 그리고 지구 또 중심으로. 지구에 가까우니까 더 자세히 보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그 300km대에 예. 위성을 넣을 수 있는 그 일단 그 어떤 뭐랍니까 그 기술이죠. 어떤, 예, 그 특기 예. 기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간 업체로서는 처음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몇 번째로 여러 개의 5개 위성을 하나씩 사출해서 내보내 가지고 올리는 네. 다중으로 위성을 사출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상업 발사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면허증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자리에 앉았었던 뭐 기상청장이라든지 뭐 농업 네.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도 좀 농업 위성을 쏴갖고 네, 네. 산불 감시도 하고 한다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아, 그 5개 위성들이 대개 보면은 자연 감시, 산불 감시, 그리고 항만들 출입하는 네. 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뭐 저기 지구 가뭄이 온난화. 있는지 네. 또는 다른 병충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킹하고 네. 굉장히 많은 지질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자, 아쉬워요. 다시 또 아쉬운데 부회장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원인은 브라질 공군에서 조사 중입니다. 네. 조사 중인데 시간 좀 기다려야 하겠지만 대개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은 네. 30초쯤에 이제 가속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음. 그때 압력이 제일 높아집니다. 갑자기 이제 가속이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충격이 좀 오고 그리고 이제 150초쯤에 이제 그 1단 로켓이 분리요. 중단되면서 분리되고 네, 네. 그리고 3분쯤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뭐 페어링 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150초에서 이제 1단이 멈추고 2단 로켓을 점화시키고 1단 분리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30초 지나서 한 50초쯤에 폭발시켜 버렸단 말이죠. 이게 30초쯤에서 진동이 굉장히 심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 로켓 시스템이 못 버틴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위에 2단 로켓이 있는데 네. 2단 로켓은 추력이 한 3톤쯤 되는 건데 메탄인데 이게 아마도 그게 이제 나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그걸 못 버텨서 이게 이제 터지면은 가스가 나와서 폭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사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충격이 크니까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다만 일단 로켓 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 로켓이라는 게 우주 산업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완제품 같아요. 완성품 맞습니다. 같아요. 하나만 잘못돼도 실패하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가 그 남태평양에서 이제 처음에 네. 이제 개발할 때 어떤 문제였으면 환초 그 남태평양의 환초 섬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사가 이 바다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염분에 약간 삭아가지고 그 볼트 약간 삭은 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그 진동, 아까 말했던 30초쯤에서 진동에 못 버티고 터져버린. 그래서 사실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탄생 못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주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페이스X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얘기 좀 저희가 좀 네. 들여다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탐사, 안보, 상업을 아우르는 미국 우선 우주 정책 이거 이제 제도에다가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했어요. 네. 그 특유의 막 이제 예, 이상한 사인을 따라하도 예.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서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주 여기 경쟁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앞서겠다 이런 거를 선언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오바마 시절 그때부터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달의 여신 뭐 예, 그 달의 뭐, 여신 이름이 예. 이제 아르테미스죠. 예. 그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달에 무슨 먼저 가서 전초 기지를 만들고 네.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 화성을 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구를 벗어나려면 이 로켓을 이제 쏴서 벗어나려면 네, 네. 거의 초속 12km 가까이 11.8km쯤 돼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 같은 경우는 초속 2.3m만 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이나 뭐 이런 중력이 것들. 약해서. 그 지구에서 탈출하려면 연료를 가득 싣고 가도 한 요만한 것만 우주로 내볼 수 있는 거죠. 예. 나머지 다 연료를 다 버리고. 예. 근데 달에서는 조금만 연료를 써도 굉장히 많은 걸 우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화성 같은 경우도 초속 4.3m면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화성은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달에다가 전초 기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기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네. 달에는 물이 없잖아요. 달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물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화성에는 물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에서 이제 얼음을 찾으면 정말 다행인데 네. 못 찾으면 예. 화성에 있는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 달의 암석 속에 또 습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신 뉴스를 보면은 아르테미스 그 관련해 갖고요. 우리나라 우주 뭐라고 할까? 부품 산업입체라고 할까요? 네. 기업도 예. 여기에 사실상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몇 달 전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고 굉장히 큰 로켓이 있죠. 그 로켓이 이제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게 탁 걸리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걸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이제 로켓을 분사해서 조정도 하지만 그 양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드 핀이라고 해서 약간 그물망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드 핀을 한국의 업체가 납품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스타쉽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한국에서도 이미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의 우주 산업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우주 정책, 우주 산업을 미국이 우선 독점하겠다 하는 거는 단순하게 과학기술 영역만이 아니고요. 산업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경제, 네. 일자리 창출, 네. 고용 이거와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달에 돌아간다. 달에 돌아간다. 예, 달에 사람이 내린 게 1973년이 마지막 내렸는데
그걸 다시 이제 2030년까지 내리겠다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어제 기사를 보면은 새로 나사 국장으로 임명된 아이작맨이라는 사람이 40대 초반인데요. 이분이 트럼프 임기 내에 달에 내리겠다 했습니다. 아니 다른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1972년, 73년도에 예. 이미 갔었는데 50년 전에 지금 뭐 다시 또 착륙하는 게 그때는 그게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갖고 이제는 상업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간 뒤에 2030년까지 달에 영구로 거주할 수 있는 전쟁 기지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는 게 또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야만 거기서 활동도 할 수 있고 화성을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화성도 가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우주에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스라엘에 날아오는 포탄들을 요격하는 이스라엘 그 요격 시스템. 미국식 아이언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골든돔이라 하는데 네. 그걸 우주에 구축해라는 겁니다. 우주에다가요. 예. 그러면 우주에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원자로도 만들라. 달, 또 우주 공간에 쓸 수 있는 예. 원자로도 만들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우주에 굉장히 자주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빈번하게 이제 우주에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주에 이제 그 국제 정거장 그게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 태평양 바다에 빠뜨립니다. 오래돼서 그런가요?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네. 하니까. 근데 다음에 올릴 것은 국가에서 올리는 거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 민간인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실험도 하고 유행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민간 활동이 벌어지겠죠. 그만큼 산업이 커지겠네. 산업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산업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발사할 때 중량이 4,700톤짜리의 네. 로켓인데 이걸 1,000기를 만들어서 네. 10,000번을 쏘겠다고 합니다. 1000기를 가지고 10,000번을 쏜다. 1000번을 쏜다는 겁니다.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사용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주에 이제 이걸 1,000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장비 부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새로운 우주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에 조금씩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품도 생산해야 되고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올라가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품도 보내야 되고 네. 온갖 산업이 이제 다 되는. 마치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여객기 다니는 그런 MRO 같은 산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의 남부 제조 벨트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주 산업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정책하고 네,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1970년대 보면 대한민국은 초반은 1970년대 초반 황무지였죠. 그렇죠. 울산 공업단지가 60대 말에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중화학 공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이 하나씩 줘서 이제 정부가 사실 보증해 준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 이렇게 발전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미국도 우주 산업을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창출하고 말하자면 그 수돗물에 처음에 이 펌프를 하려면은 네. 처음에 물을 넣으면은 이제 펌프 프라이밍 팔릿이라 해가지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마중물 그렇듯이 같은 마중물을 넣어주면 네, 네.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주 산업이 글로벌 우주 산업이요. 연평균 9%씩 9%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시장은요?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전 세계 우주 산업이 6,1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100억 달러.
근데 2035년은 되면 예. 1조 8천억 달러로 된다고 합니다. 1조 8천억 달러면 지금 아마 또 큰 자동차보다는 쪽 작지만 네. 그 수준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큰 시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40년쯤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0년 앞으로 한 20년, 25년 뒤가 되면 예. 무지막지하게 이제 우주 산업이 커집니다. 정말 화성을 막 다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2040년에도 뭐 25년이고 15년이죠. 15년. 15년 멀지 않습니다. 10년이면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우리 휴대폰이 처음 나온 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 예. 처음 예. 기억나요. 그 전에는 집에 이제 집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죠. 예, 예. 투지폰. 예. 그래서 그랬죠. 야, 그럼 그 정도로 이제 빨리 발전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우주 정책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예. 미국은 그래서 이제 우주를 전략적, 산업적, 군사적 이렇게 이제로 바꾸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주를 과학적 탐구 대상, 아, 연구개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꽁는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산업화하는 쪽으로 빨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아까운 게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말에 우리가 개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네. 일제 그 식민지도 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주도 빨리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우주 대항해 시대 여명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여명기에 빨리 나가는 사람이 나라가 결국은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누리호가 네, 연속적으로 이제 성공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뭐 2년 전이긴 합니다만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또 이제 출범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럼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이 세계가 이제 우주 대항해 시대 여명기가 되다 보니까 이 많은 선각자들이 우주항공청 우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네. 2년 전에 이제 사천에 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목표가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우주 기업을 1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면 정말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5년도에 우주항공청 예산이 9,647억입니다. 1조가 안 돼요? 1조가 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올해 예산도 1조 1,20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우주항공청이 생기기 전 과기정통부 시절에 우주정책 때 만든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인데 이 사업에만 예산을 투자해도 쓸 돈이 없고 항공 쪽은 쓸 돈은 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정치적으로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네. 대한민국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려면 예산을 2배, 3배로 늘려서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투자를 해야 이 마중물도 초기에 물을 많이 부어야지 찔끔찔끔 부어가지고는 이게 펌프에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바꾸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주 산업이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서 산업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빛 나노 발사체가 이제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산업화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체를 보면은 한 뭐 대개 조사에 나오는 회사는 400몇십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 한 67%쯤이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입니다. 10억 원 이하면 대학교의 그 연구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이 수준의 업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 우주 5대 강국, 10대 그
세계 100대 기업에 10개의 우주 업체를 만든다는 거 만들겠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 그럼 이걸 키우려면 대기업이 일단 나서야 됩니다. 대기업이요. 대기업도 지금 우주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만 넘사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이 나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네. 초기에. 그래서 해주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같이 덤비면서 한국인의 창의력, 기술력 가지고 제조업 가지고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국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전력으로 미국 업체도 납품할 수 있고 그런 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그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위성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 또는 뭐 PC쯤으로 보시면 그보다 네. 좀 크긴 하지만 네. 비싸고 하지만 내용은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컴퓨터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잘 세계적으로 만들죠. 잘 예. 만들죠. 그럼 이것도 인공위성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올리고 있는 그 스타링크 그 우주 통신 위성 네. 그게 가격이 한 수십만 달러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수백억씩 하거든요. 한 100배쯤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말 대량 생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중 대량 생산 정도 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성 산업도 쟁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술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20년쯤 차이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을 100으로 보면 한국은 한 60보다 조금 더 낮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데, 네. 근데 그것은 일부 이제 지금 비교하는 뭐 발사체나 위성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주 산업이라면 발사체하고 위성만이 우주 산업이 아니고 우주에서 그렇죠. 작업도 하고 각종 뭐 생산도 하고 네. 우주에서 그 뭡니까 농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따지 보면 그런 건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우주 컴퓨터 만드는 것도 우리가 세계적 수준이고 그리고 우주에 그 우주 뭡니까 원자로를 만든다면 한국도 원자로 만드는 건 세계적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우주에 지금 생각하는 우주에 있는 몇 가지 발사체 위성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미국에 비해서 18년 정도 20년 늦다고 하지만 나머지 생각하면 거의 90%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도 우주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K 방산 하면 우리가 이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가성비도 좋고요. 네. 실질적으로 성능도 좋고. 근데 이 K 방산의 성공을 K 스페이스 네. 이걸로 이제 확장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초위성, 네. 초소형 위성, 네. 작은 위성 이거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초소형 위성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초소형 위성을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올리면은 이 한 고정 상공을 자주 이게 여러 대니까 돌아갈 네. 수 있죠. 예. 그러면 여러 번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네. 30분 내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0분 안에 봐야 예. 공격할 대응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렇듯이 이제 초소형 위성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수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김민석 부회장은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국방 전문 기자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뭐 대선배이고요. 국방부에서 또 대변인 경험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김민석 부회장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요즘 핫한 글로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까지 겨냥한 초유의 사태. 먼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에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기까지 150여 대가 한꺼번에 출격합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목표 지점은 수도 카라카스의 마두로 대통령 은신처입니다.
헬기로 저공 비행한 특수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가 도착할 무렵 인근 공항과 항구, 도심엔 폭격이 쏟아집니다. 단숨에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이 지상에선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진입해 잠자던 마두로와 부인을 끌어냅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마두로 체포를 위해 델타포스는 안전가옥 모형까지 만들어 기습훈련을 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엔 항공모함을, 카라카스엔 비밀 요원을 투입했고 스텔스 드론으로 마두로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카리브해 미 군함에 인계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사실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If Maduro pushed back or resisted killing Maduro. It could have happened. It could have happened.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미군 6명이 다쳤고 베네수엘라에선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년 마두로 철권 통치는 불과 3시간의 기습작전에 무너졌고 트럼프는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자, 저걸 보면서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역시 아직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잡기가 참 힘들겠구나. 네. 이런 느낌도 가졌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이미 저 유사한 일은 지난 그 이란 공격할 때 거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네. 상대방의 핵심 그 군 순회를 그 제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항모가 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거기서 EF-18G라고 네. 하는 그롤라 전자전기가 떴습니다. 음. 떠가지고 이게 베네수엘라 상공에 들어가면서부터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력합니다. 아까 그 얘기한 뭘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고 움직이고 그거는 이미 이제 다른 아, 그 내부 첩자를 통해서 다 CIA. 파악을 예. CIA하고 아, 그 이미 이제 거기 이제 독재가 오래됐으니까 예. 반체제가 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걸 통해서 네.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부에도 측근에도 그 첩자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행동 경로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죠. 음. 한 뒤에 그리고 이제 D-Day HR을 딱 정해가지고 네. 이제 작전을 시행한 것이죠. 했는데 이 완전히 이제 그 전자전기로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이 제압을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제 이 거점을 네. 핵심 그 경호 부대들이 있겠죠. 군사시설이라든지. 경호 부대들이 네. 있겠죠. 경호 부대를 접근 못하게 아. 거기부터 먼저 타격을 하고 네. 왜냐하면은 그 마두로가 있는 그 안가는 네. 사실은 거기에 뭐 수백 명의 병사가 경호원이 있지는 않겠죠. 네. 잘해야 뭐 100명, 200명 네. 그 정도는 이제 델타 포스로 제압할 수 있거든요. 네. 추가로 병력을 못 오게 하고 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델타 포스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의 공습 의도 외신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은 뭐 한번 이제 베네수엘라를 본때를 보여줘 갖고 남미를 이제 계속 통치하겠다. 뭐 몰로주의 얘기까지 나오고 예. 하는데 부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의도가 뭐 같아요? 그 제가 2003년도 1년 동안 미 국방대학교 안에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미 합참이랑 직접 그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네.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게 헤미스피어, 서반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별도로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이제 작전하려고 연구를 계속해 나왔는데 콜롬비아를 그때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 베네수엘라에서 또 그런 거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명분은 마약 유통을 한 거죠.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유통 총책이 된 거죠. 네. 네, 됐지만 그래서 미 사법 당국에서 일단 현상금을 5천만 달러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명분이고 진짜는 뭐냐면은
미국에 들어온 마약을 차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마두로가 이제 남미의 반미, 반제국주의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해서 그걸 중남미에 계속 확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약, 반체제, 반미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제재를 하니까 돈이 떨어지고 물가가 뭐 연간 1000%씩 폭등하니까 돈을 중국에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오면서 수출 못하게 한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래서 중국에 서출을 경제 하고. 제재를 네. 회피하면서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은 그 베네수엘라를 교두보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중국이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네. 이제 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에다가요? 예.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는 TU-160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쿠바 사태 아시죠? 알죠. 예, 네. 쿠바에 케네디에서 뭐 그렇죠. 쿠바 위기를 소련 핵미사일을 거기다 네. 배치하려고 하니까 네. 케네디 대통령이 3차 대전이 벌어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해서 이제 해서 결국 소련이 물러난 거거든요.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베네수엘라가 그걸 다 하게 되면 미국은 이 중남미를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미국의 뒷마당을 내주는 거죠. 언제든지 배후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마약은 계속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약간 톤은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 예. 미국의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미국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예. 걸 알리겠다. 예. 무력 이렇게 되면 무력 충돌이라든지 그런 그래서 가능성이 저도 있을까요? 첫날은 되게 우려했습니다. 그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국가 비상령을 내리고 정군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트럼프가 경고를 했죠. 강력하게 그렇죠. 경고하고 네. 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입장이 나왔죠. 네. 미국과 협력하겠다. 협력하겠다. 예.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은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응한다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미리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으면 베네수엘라 군사력 가지고는 미국 군사력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정말 포인트 투 포인트. 우리 이제 개구리 점프식으로 필요한 곳만 딱딱 장악하면은 결국은 군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항이 안 되고요. 그 이란에서 보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 그 지도자들을 다 하나씩 제거했거든요.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혁명군 수비대 그 지휘관 한 사람이 네. A라는 방에서 회의를 하다가 여기가 노출됐고 우려돼서 네.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옮겨서 회의하는데 거기로 폭탄이 날아서 전멸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통령이나 누가 거기서 대응한다고 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도 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옆에 네. 있는 콜롬비아인가요? 네. 아까 뭐 콜롬비아. 콜롬비아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콜롬비아가 또 지원하면은 전쟁이 막 확전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콜롬비아는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는 굉장히 이미 친밀하고요. 서로 협조 관계로 오랫동안 해왔고 콜롬비아는 산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산악 지역에 이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코카인을 네. 갖다 거기서 이제 제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뭐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군사 전문가시고 또 누구보다도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네. 유럽에는요. 또 중동에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뭐 네. 이게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베네수엘라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년 전 세계가 전쟁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더 확산될 것도 같고 하는. 그래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작년 초에 취임을 해가지고 해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하마스부터 해결했죠.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 앞으로 20년 내에는 아마 재건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 인구의 한 3분의 1쯤이 헤즈볼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즈볼라는 또 군사력은 거의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다시 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이제 군사력이 그 지휘부가 거의 와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마이크 타이슨한테 핵펀치 맞은 수준으로 당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란 또 당분간은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개발했던 지하 핵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거의 다 붕괴됐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도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도와줘서 만든 후티 반군, 후티 네. 반군이 이제 그 홍해하고 이쪽으로 이제 예멘 그 쪽으로. 예멘 쪽으로 네. 해서 계속 그 바다를 어지럽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중동 아프리카는 거의 지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건 푸틴하고 그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젤렌스키랑 지금 휴전 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80% 90%까지 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휴전되면은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저기 베네수엘라는 예. 그 뒷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급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북한입니다.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중국은 2027년도에 되면은 대만에 상륙하고 대만을 공략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하고 있거든요. 27년까지는 한 1년, 2년 더 얼마 안 기다려야 남았어요. 되죠. 네. 그래서 1, 2년 기다려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가 끝나면 이제 관심은 북한으로 올 겁니다. 한반도로 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올 봄이 될지 뭐 올 가을이 될지 모르지만 네. 이제 다음 순서는 한반도라고 볼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긴장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